예,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경험론자들 경험론자들 주장이죠. 경험론자들은 선언적 인식 없다. 그리고 경험적 인식만이 있을 뿐이다. 이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지식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주 확실한 지식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의주의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인식에 대한 회의예요. 참된 지식에 대한 회의. 그러니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론인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경험론자는 이 책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영국의 경험론자는 이렇게 경험론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들은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사람들이 선천적 관념을 또 선언적으로 바꾸시고 다 얘기 드렸었죠.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본유관념은 없다. 이들의 일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본유관념은 없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본유관념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여기 없다라고 하죠. 본유관념이.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태어날 때부터의 마음은 백지이다. 이것을 타블라라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들의 제1명제는 바로 이거예요. 합리론과 대비해보면 다시 한번 경험론과 합리론을 가보죠. 경험론자들의 가장 그 첫 번째 주장은 첫 번째 제1주장, 1주장이라고 할까요? 1주장은 타블라라사예요. 백지 상태, 이걸 뭐 백지 상태라고 하는데 말로 풀어서 쓰면 인간의 마음은 백지이다. 인간의 마음은 백지 상태이다.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해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다. 쓰여 있지 않다. 즉 본유관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유관념을 이용한 본유관념들을 결합한 선험적 인식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결합한 선험적 인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들의 경험론의 제1주장은 이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로지 일로 넘어오면, 이쪽으로 쭉 다시 넘어오면 경험을 통해 획득한 인식이 있을 뿐이다. 통해서 획득한 인식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 옮겨 쓰실 때 제가 판사 내용을 다 옮겨 쓰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는 것들은 빼고 새로 나온 정보들만 옮겨 쓰셔도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획득한 인식이 있을 뿐이고 따라서 경험적 인식만이 존재할 뿐이다 라고 주장하겠죠. 경험적 인식만 존재할 뿐이다.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경험적 인식은 경험을 통해 얻기에 경험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타당한 지식이 혹은 누구에게나 확실한 지식이 될 수는 없다. 논리 구조가 이래요. 논리 구조가 이해 가시죠? 이렇게 이쪽으로 첫 번째, 이쪽으로 두 번째.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의 가장 대표적인 제1주장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타블라라사. 이 합리론자들은 그 제1주장이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합리론자들의 제1주장 코기토 에르고 숨이에요. 그러니까 코기토 에르고 숨과 이걸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요거의 싸움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백지인가 아니면 인간의 마음에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가장 확실한 선험적 인식이 존재하는가. 선험적 인식이 존재하는가. 있다 이거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경험적 인식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인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경험을 부정하느냐? 그러면 경험을 부정하는가? 아니에요. 경험은 참된 인식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따라서 경험이 전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이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경험도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함유로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제가 총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정리해드리긴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 정도니까 뭐 별로 내용 많지 않잖아요.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좀 봅시다. 구체적으로 자라면서, 그러니까 백지니까 자라면서 감각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감각적 지각이죠. 경험을 하면서 그러든지 뭐 감각적 특지든지 경험을 하면서 그 백지의 관념들이 생겨나 형성되는 거겠죠. 형성된다. 들어온다 해도 되고, 관념은 감각한 인상이며 모든 복합, 이것도 복합으로 바꾸라 그랬죠. 앞서 동영상 강의에서 단순한 인상으로 환원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여러분 책상 앞에 있는 뭐 하얀색들만 골라서 보세요. 수많은 것들 중에 하얀색만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 있죠. 혹은 네모난 것들 쭉 한번 봐보세요. 네모난 것들 많이 보이시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주의를 둘러보라고 얘기하는데 네모난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책상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책도 있고, 여러분 모니터 보고 있으면 모니터도 있고 뭐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네모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수많은 네모가 있을 텐데, 책상도 있고, 그쵸? 그다음 모니터도 있고, 뭐 책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모난 펜, 네모난 뭐 혹은 필통, 네모난 필통 갖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 휴대폰도 있을 거고, 그죠? 네모가 굉장히 많은데 엄밀하게 그게 네모로 보이십니까? 네모로 이렇게 정확하게 90도인 네모로 보이세요? 사각형으로 보이시냐 이 말이죠. 아니죠. 어떤 것들은 책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요 정도만 보일 텐데 그걸 네모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책상이 정확하게 네모로 안 보이고 막 여러 사물들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실은 네모가 아니라 굉장히 N각형으로 보이실 거예요. N각형으로.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각형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이게 관념이거든요. 추상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지금 그 단순한 인상으로 환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경험의 결과로 인상들이 생긴다. 예. 자, 생기는 순서를 잘 봅시다. 경험을 하면 인상이 생깁니다. 이 인상이 추상화되면 관념이 됩니다. 그 관념이 결국 우리 머릿속에 이 백지 속에 집어넣어지는 거긴 합니다. 이해되죠? 따라서 경험론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오직 경험에 근거한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이유가 따라서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앞에 뭐 경험의 결과대로 인상이 생기고 뭐 관념은 감각한 인상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마음이 백지이기 때문이에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오직 경험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음이 백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백지이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써볼까요? 마음이 백지야. 그쵸? 마음이 백지 상태야. 그래서 이 백지를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경험을 해. 그쵸? 세계 경험을 해요. 이걸 문장을 풀어 쓸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할게요. 세계 경험을 하면 이 경험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이렇게 쓸게요. 같은 말이니까. 세계에 대한 감각적 지각이죠. 이제 이 말하고 이 말은 같은 말인 거 알 거고. 그렇죠? 감각적 지각을 하면 세계에 대한 뭐가 생겨요? 계속 세계에 대한이 붙어요. 이거. 세계에 대한 인상이 생깁니다. 이미지예요. 근데 이 인상들이 아까 그 네모 얘기를 했는데 수많은 네모난 인상들이 있는데 그걸 추상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추상화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추상화하는 능력. 추상화는 뭐예요? 개별적인 특성들 제거하고 공통적인 성질만 종합하는 행위. 그쵸? 모든 사각형에서 어떤 특별한 여러 가지 사각형이 있을 텐데 그 사각형의 특별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뭐 책상과 휴대폰과 노트북과 모니터의 어떤 공통된 성질 그걸 뽑아낸 게 사각형이었잖아요. 그렇게 인상들을 추상화해낸 게 관념이 됩니다. 관념. 이 관념들이 결국 이 백지 상태의 마음을 채우게 되죠. 그래서 이 채워진 지식 있잖아요. 채워진 인식들은 따라서 경험적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험적 인식은 곧바로 세계에 대한 인식이라고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의 논리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여기 다 지워버릴게요. 여기 잘라서 이 부분은 지워버리십시오. 물론 우리는 선언적 지식도 가진다.
선험적 지식도 가질 수 있다라고 휴먼 얘기합니다. 휴먼 얘기해요. 선험적 지식도 있을 수 있다. 뭐 오로지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만 얻는 인식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수학적 인식.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요건 싹 지워버리십시오. 여긴 지워버리시고 그는 그러니까 흉이에요. 이 흉만 기억하시고 흉은 선험적 지식을 규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시합니다. 이 집은 4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후험적 판단이다. 그러니까 후험적 인식이라는 거죠. 삼각형은 3개의 면으로 이루어졌다는 선험적 인식이고 전자는 부정해도 되지만 부정해도 모순이 안 생긴다는 거죠. 후자는 부정하면 모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삼각형은 3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인데 잠시만요. 페이지를 추가해 볼까요? 삼각형은 3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짜 실수했네요. 3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것도 분석명제 하나죠. 삼각형 안에, 삼각형이라는 낱말 안에, 즉 주어 개념 안에 수러 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분석명제라고 하는데 이미 포함되어 있는 명제입니다. 이걸 분석명제라고 합니다. 이 삼각형이라는 말 안에 3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이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요 이따를 있죠. 부정해 보세요.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낫을 붙여버리면 삼각형은 3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되게 되죠. 이 끝부분만 바뀌잖아요. 근데 이때 주어 개념은 삼각형이죠. 삼각형인데 이 수로하고 원래 동일한 건데 같은 건데 있지 않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순이 생겨버리잖아요. 양립할 수 없는 게 들어가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집은 4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 집은 4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4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부정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분석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있다를 부정하면 이게 낫을 붙이면 4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가 되죠. 근데 집이라는 말 속에 4개의 면이 반드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주어 개념 안에 이거 아까 후험적 판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경험적 판단이겠죠. 후험적, 경험적 같은 말이니까 주어 개념 안에 수어 개념이 포함되어 있나요? 수어 개념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는 경험적 명제이고 부정해도 아무런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빼버리십시오. 그냥 지분 여기서 이걸 빼버리세요. 이 자를. 따라서 선험적 판단은 필연적인 반면에 후험적 판단은 우연적이다. 여긴 똑같아요. 필연적인 진리들은 표상 사고의 영역에 존재할 뿐.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들은 이 경험론자의 주장입니다. 표상 사고의 영역에 존재할 뿐. 요거 아까 비판했던 거 있죠.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세계에 대해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경험에 지식을 근거 지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주장이니까요. 그래서 뭐 귀납의 문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지식이 없대. 귀납의 문제는 뭐냐면 확실한 지식의 획득 불가능이에요. 확실한 지식은 획득할 수 없다,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일도 해가 뜬다는 진술은 선험적으로도 후험적으로도 근거 지을 수 없게 되는데 첫째 이는 선험적으로 근거 지어질 수 없고, 그렇죠? 해라는 말 속에 뜬다라는 말이 들어있나요? 없죠. 얼핏 보면 자연이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계속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믿을 수 있는데 이 진술의 부정이 어떤 모순도 함축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게 주어 개념이잖아요. 주어 개념 안에 이 뜬다라는 수어 개념이 해라는 말 속에 뜬다라는 말이 들어있냐 이거죠.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축하지 않아요. 모순에 빠지지 않고도 내일은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을 수도 있다. 뜨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사실 뭐 지구가 폭파해버리면은 해가 뜨지 않을 수 있겠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경험에 근거한 거니까. 계속 99.9999999 끊임없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100에 절대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도 무한대로 간다는 거죠. 큐미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겁니다. 후험적으로도 이 진술은 근거 지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은 단지 지금까지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 내일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자연 안에는 자연이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고 쓰여 있지도 않고 바로 이 얘기죠. 지금까지 경험에 대한 진술이 미래의 경험들에 대한 근거를 짓기에도 충분하지 않고, 그렇죠? 미래의 경험들에 대한 근거를 짓기에는 충분하지. 지금까지 경험에 대한 진술, 좋은 표현 나왔죠? 지금까지 경험에 대한 진술이 미래의 경험들에 대한 근거가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이성도 경험도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없다면 이 이성은 아까 이거죠. 선험적 인식으로 볼 수 있느냐? 경험은 뭐냐? 바로 요거죠. 후험적으로도 제공해 줄 수 없다면 지금의 관찰들을 이어 미래에 비슷한 관찰들이 나올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 내일은 해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죠? 네.
확실한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미래에 대한 진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경험적 인식을 통해서 얻은 경험적 인식은 확실하지 않다. 이 말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미래에 대한 진술뿐만 아니라 모든 백조는 희다와 같은 일반적인 진술, 즉 보편적인 진술에도 해당한다. 우리는 이를 이성으로도 경험으로도 근거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백조는 희다. 그러니까 백조라는 말 속에 하얗다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특정 새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뭐 하얀 새를 백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 하얀 새가 아니죠. 백조는 어떤 특정 새를 가리키기 때문에 까만 백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까만 백조.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 애는 별로 좋지 않고 모든 까마귀는 검따로 이해하십시오. 이게 더 많이 써요. 까마귀 안에 검따라는 말이 들어있지는 않잖아요. 이는 귀남의 문제로 알려져 있는데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연역 추론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노출되는 반면에 귀납 추론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추론된 결론은 개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연성을 갖습니다. 개연성을 갖는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확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지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휴문 이건 뭐 여긴 별로 볼 필요 없고요. 뭐 자연의 제일성, 균일성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자연현상의 익숙해짐이라는 것으로 귀납의 필연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죠. 우리 일상적인 의견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익숙함의 원리고 해가 날마다 뜨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다. 따라서 이로부터 우리는 내일도 해가 뜰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코 확실하지 않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있음직한 세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죠. 왜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경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휴문 회의주의자이다. 경험론에 근거하는 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진술의 필연성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문제점. 이게 첫 번째 문제점.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가 이러저러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알 수 없게 되고, 보다 강하게 말하자면 경험론은 결국 회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두 번째 문제점. 그러니까 어떤 탄탄한 토대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험론은 왜 2+2는 반론 한번 볼까요? 경험론의 문제점들. 이게 합리론에서 펴는 반론이겠죠. 왜 2+2는 4가 필연적으로 참인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경험이 인식의 유일한 토대라면 필연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를 지금 거꾸로 하면, 만일 경험이 인식의 유일한 토대라면 필연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2+2는 4가 필연적으로 참인지, 왜 필연적인지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써야겠죠. 반대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논리적 근거상. 인간의 지식은 경험에 근거한다. 이건 경험론자들의 주장이고, 경험에 근거하는 한 필연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들도 인정을 해요. 필연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회의주의로 빠지는 거죠. 필연적 진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경험론의 한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론상의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상의 한계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솔직하죠, 아주. 경험론은 두 번째 반론 봅시다. 경험론은 결국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으로 빠진다. 이게 문제예요. 왜 이 확실한 지식을 자꾸 가지려고 할까요? 이 확실한 지식을. 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안정성 때문에. 인간은 불안한 존재거든요. 유한하잖아요. 인간이 죽는 존재거든요. 유한한 존재란 말이에요. 유한한 존재다 보니까 불안해요. 불안해. 인간은 언제나. 인간이 인류사에서, 잠시만요. 인류사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불안에 노출되어 있었겠죠. 계속 죽으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처음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인간은 또 신체와 정신이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이성적 동물이라고 정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체는 사람이 사후를 생각해보죠. 우리가 자신의 죽음은 직접 경험하지 못하지만 타인의 죽음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죽으면 이 신체는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보통. 왜냐? 그러니까 관찰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정신이거든요. 이 정신은 왠지 사후세계에도 어딘가로 갈 것 같거든. 사후세계로 갈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예전부터 존재해 왔어요. 예전부터. 이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 어딥니까? 종교잖아요. 사후세계에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는 현세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세계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요. 경험계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천상계 혹은 사후세계,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린 죽으면 육신은 여기에 남을지언정 정신은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이 예전부터 아주 중요하게 여겨져 왔던 겁니다. 이 정신의 능력이 곧 이성의 능력이었던 거죠. 신체의 능력이 감성적 능력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이 감성의 능력이라는 것이 감각적 지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감각 지각. 이게 바로 경험을 중시하는 거고, 그렇죠? 이성의 능력은 논리적 추론 능력을 통하는 거고, 논리적 추론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걸 예전에는 이거를 훨씬 더 강조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도 물론 많이 강조되고 있죠. 이 정신을 모방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뭡니까? AI입니다. 거기에 요즘은 신체까지 결합시켜서, 이건 기계겠죠? 이건 연산 능력 자체, AI는 연산하는 능력 자체를 얘기해요. 연산 능력. 인공지능은 그렇잖아요. 이게 뭐 물리적인 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다가 기계가 결합됩니다. 인간을 닮은 기계. 이거 두 개가 합해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휴머노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정신을 굉장히 발전시켜 갖고 지금도 그 이성적인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학이 하는 일도 바로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 제가 하려던 얘기가 인류사에서 불안하게 정신의 능력을 계속 잠시만요. 확실한 지식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군요. 그래서 이 이성을 통해서 뭔가 이제 어떤 법칙들 혹은 세계가 어떻게 있는지, 세계에 대한 법칙들, 그런 걸 끊임없이 알려고 해요. 확실하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나라 경제 불확실성이 되게 커지니까 나라가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확실성에 대한 그 갈증이 있었던 거죠. 예전부터 인간들은. 그러다 보니 지금 이 합리론과 경험론의 대립과 같은 그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 나왔던 겁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경험적 지각만으로는 모든 X는 뭐뭐하다라는 보편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설령 한들 그러니까 맞지 않겠죠. 미래는 아직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흉은 이 문제를 상세히 다루는데, 그래서 흉도 이게 문제였어요. 이런 표현을 과연 전칙 명제를 쓸 수 있느냐? 전칙 명제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겠죠. 흉은 이 문제를 상세히 다루는데 지금까지 관찰했다고 해서 미래를 똑같이 관찰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흉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걸 자연의 균일성 문제로 해결했어요. 그렇다고 믿을 수 있다. 근데 그게 믿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확실한 판단은 될 수 없고. 근데 이것도 경험론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경험론에 대한 반론 맞습니다. 인간 인식 능력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인식 능력을 이들은 인식 능력의 한계라고 얘기하는데, 경험적 인식에 국한시켜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감각을 통해서 얻는 인식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각 인식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할 수가 없죠. 한계가 있죠. 이러니까 한계가 있는데, 이 합리론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합리론자들은 이성을 통해서 얻는 것, 이 이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2 더하기 2는 4라는 거를, 그러니까 2 더하기 2가 4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근데 감각 인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인식 능력에 한계가 있을지언정 이성의 법칙을 통해서 발견된 지식, 그러니까 이들은 발견된 지식, 그러니까 만들어낸 게 아니죠. 발견된 지식,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인식이니까 이 발견된 지식은 결코 다르게 이해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이 그렇게 명령한다는 거죠.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아주 확실한 지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뭐 칸트는 칸트 좀 볼까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조금만 보고 갑시다. 칸트는 휴메 책을 읽고 독단론에 잠에서 깨어났다고 고백하는데, 칸트는 합리론의 독단에 빠지지 않았지만 이거 독단론을 합리론이라고 한다고 했죠. 흉과 달리 회의주의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다. 그 결과 그는 선험적 관념론이라는, 선험적 관념론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일단 그렇게 갑시다. 일단 선험적 관념론이라는 독창적 이론을 발전시켰다. 여기서 이 부분을 지워버리세요. 순수 이성 비판의 첫 부분에서 여기까지 지우십시오. 칸트는 이렇게 연결시키세요. 다시 지워서 한번 봅시다. 이걸 이렇게 지워버리십시오. 여기까지. 순수 이성 비판의 첫 부분에서 칸트는 선험적 인식과 후험적 인식을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분석적 판단과, 왜 안 나오죠? 분석적 판단과 종합적 판단을 구분합니다. 이 넷을 조합하면 모두 네 종류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간단하죠. 선험, 후험. 그 다음에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분석, 종합. 이렇게 나뉜다고 설명드렸었죠. 동영상 강의에서.
이렇게 일단 4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4종류의 판단, 그 의미의 분석만으로, 이것도 얘기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주어의 분석, 주어의 분석만으로 그 개념이 아니라 그 판단, 개념은 참이 될 수 없죠. 개념은 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수업에 처음에서 얘기했는데 진리, 참, 거짓은, 그러니까 진리와 허위, 그러니까 참, 거짓은 어디에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명제에 들어있다고 얘기했죠. 명제. 이 명제는 곧 판단이고 판단은 곧 인식입니다. 우리의 인식. 그러니까 그 개념이 참이 될 때 이거는 문장을 완전히 잘못 쓴 겁니다. 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써보겠습니다. 주어 개념의 분석만으로 그 명제가 참이 될 때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판단, 그러니까 그 명제,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 판단은 분석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씁시다. 분석적이다. 다르게 써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주어 개념 안에 수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명제를 분석 명제라고 한다. 자, 그럼 이걸 주어로 삼아서 다시 쓸 수 있겠죠. 분석 명제는 이걸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이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원은 둥글다라는 판단은 분석적이고 원이라는 개념은 둥글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거는 동영상 강의 참고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금 오버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이 종합 판단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오프라인 강의 때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죠. 진도가 좀 밀리네요. 요거까지만 보겠습니다. 모든 코끼리는 회색이다인데 이 주어 개념 안에 수로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들어있죠. 회색이라는 말이 코끼리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판단은 종합적이라고 해요. 이것도 그럼 요거 똑같이 정의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됩니다. 주어 개념의 분석만으로 그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으면 그 명제는 종합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아요. 정의가 거의 비슷해요. 다시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 주어 개념 안에 수로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명제를 그러니까 있는을 있지 않은으로 바꾸면 되겠죠. 있지 않은 명제를 종합 명제라고 한다. 같습니다. 같아.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주요 관점들 그냥 종합적이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코끼리라는 말 안에 회색이라는 관념, 이 개념이잖아요. 회색이라는 개념 혹은 관념 똑같습니다. 코끼리라는 개념 속에 회색이라는 관념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판단이 옳은지 알기 위해서는 개념 분석 이상이 아니라 주어 개념 이상에 이렇게 해야 돼요. 주어 개념 이상의 다른 무엇이 주어 개념 이상의 다른 무엇, 주어 개념 외에 다른 관념이 필요하다. 이 주어 개념 외에 다른 관념, 그것을 종합해야 한다. 그래서 종합 명제라고 합니다. 진도가 좀 밀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오프라인 때 조금 더 보충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